진성환의 시사야. 벨라루스 루가센코 대통령이 지난 23일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민간 여객기를 자국에 강제로 착륙시키고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반체제 언론인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일하게 벨라루스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인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상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네. 내려. 그렇죠. 강제로 비상착륙시킨다는 거 상상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전투기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미그 25기까지 다 붙여가지고. 일종 위협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건 정황부터 살펴볼까요? 23일에 아일랜드 국적의 라이언에어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리투아니아 빌누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벨라루스 영공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 통과하던 도중에 벨라루스 당국이 이 여객기를 자국의 수도인 민스크 공항에 강제로 착륙을 시킨 겁니다. 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여객기 착륙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벨라루스 당국은 기내에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륙을 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이 착륙한 뒤에 기내에 탑승하고 있었던 벨라루스 야권운동가 프라타셰비치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야권 인사를 붙잡기 위해서 여객기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국제적으로 크게 일었습니다. 지금 라이언에어 측은 이 여객기에 벨라루스 정보당국 요원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해당 여객기는 프라타셰비치와 그 여자친구를 내리게 한 뒤에 7시간 뒤쯤에 나머지 탑승객들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니까 벨라루스 당국이 이제 폭발물 설치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테러 위협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마스가 곧바로 우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일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이제 스위스가 기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위스는 우리는 그런 통보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스위스가 뭐 자기 자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리투아니아에 다 보냈는데 다른 나라는 여객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폭발할까 봐 내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공항들은 우리는 비상착륙 요청을 받은 사실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사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주장들이. 무서웠던 게 뭐예요? 그럼 뭐 폭탄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면 테러가 무서웠던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반체제 인사가 무서웠던 거예요? 반체제 인사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수색을 해봤는데 그 폭발물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지금 반체제 인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언론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프라타셰비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벨라루스의 이제 텔레그램과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 넥스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집장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넥스타가 자매 채널인 넥스타 라이브까지 포함을 해서 구독자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 전체 인구가 95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200만 명이 구독자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채널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작년 8월에 벨라루스 대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권 인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리고 이제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는 창구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넥스타 라이브에 경찰의 잔혹성을 담은 사진,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라타셰비치가 작년 6월부터는 별개의 텔레그램 채널 벨라모바에도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의 표적이 되니까 이미 2019년에 폴란드로 망명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콘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인접국이죠. 리투아니아에 망명해 있는 제1야당 지도자인 타나노프스카야 같은 반체제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작년 11월에 벨라루스에서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 증오를 조장한 혐의와 테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구소련 KGB의 후신으로 벨라루스가 이제 국가 보안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곳이 벨라루스 KGB가 있는데 그곳 산하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알자지라는 이런 뭐 채널 하나에 뭐 유튜브 텔레그램 채널 하나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건 현 벨라루스 정부가 이 넥스타라는 채널을 최악의 디지털 적수로 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네. 루카셴코라고 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뭐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도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27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면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소련의 집단 농장 관리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91년에 벨라루스가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반부패 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94년에 벨라루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임기도 늘리고 삼선 금지 규정도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7년간 지금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벨라루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유일한 대통령.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죠. 네. 예, 처음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는 구소련 방식의 통치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에 미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벨라루스를 유럽의 심장부에 남은 진짜 마지막 독재 국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작년 대선에서 80%대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6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반정부 시위가 몇 달이나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네. 뭐 예를 들면 자국민만 타고 있다고 하면 네. 뭐 국내 선임에는 이렇게 강제로 내리게 해도 네. 빨리 저기 착륙해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네. EU 국가 국민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타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고 있던 비행기였으니까요. 그 양국을 오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있었겠습니까? 벨라루스는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을 기장이 해주질 못한 거죠. 이렇게 전투기가 위협하는 상태에서 강제 착륙을 한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공포를 느끼면서 내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럼 EU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강경한 제재 조치를 내렸어요. EU 27개국 정상들이 이제 강제 착륙이 23일에 발생했는데 다음 날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 EU에서는 보기 드문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항공사의 EU 영공 비행과 공항 사용 금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EU 기반 항공사의 여객기가 벨라루스 영공을 지나지 않게 조치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강제 착륙된 항공기가 라이언에어 소속이었는데 이게 아일랜드 소속의 여객기거든요. 아일랜드 항공사거든요. 그리고 해당 여객기 출발지 도착지 다 EU 회원국이었고 네.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제 영국도 EU와 같은 제재 조치를 이제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앞으로 벨라루스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30억 유로에 해당하는 EU 투자 프로그램을 유예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늘 길을 막은 거잖아요, EU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웨덴의 한 정치 분석가 드린도바라는 인물은 정부의 탄압 때문에 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벨라루스인들에게는 이 조치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대선 부정 의혹이 커지니까 지금 벨라루스가 인접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의 육상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나토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상 육로 국경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공편이 거의 유일한 이런 반체제 인사들의 출국 경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막히면 이제 벨라루스인들은 국경 안에 갇히게 되는 거다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렇죠. 미국도 제재안을 발표했네요. 네, 6월 3일에 벨라루스 국영기업 9곳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제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도 EU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이 루카셴코 정권의 핵심 멤버들에 대한 제재 목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 달에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도 이 사태도 함께 거론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좀 헷갈렸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는 이게 어느 나라
그 관할이 되는 건가? 네. 이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적을 뭐 우리 국경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애매하니까. 네. 국제 민간 항공기구 같은 데서 이런 거 조사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배타적 영공 주권을 인정하고 있긴 한데 동시에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에 합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71년에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해서 항공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폭발물 없었는데 폭발물 얘기 계속하면서 지금 그렇죠. 허위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민간 항공 협약 회원국인데 벨라루스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되면 탈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라루스가 여기서 퇴출을 당하면 네. 항공 안전과 지상 관제 부문에서 공식적으로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법 상으로는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고립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일벌백계 방침을 적용해서 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서 약하게 대응을 하면 다른 독재자들도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나토 가입 국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르샤바 조약에 참여한 국가예요? 그것까지는 러시아 그럼 대척점에 서 있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는 이번에 이렇게 EU하고 미국에서도 제재하면 좀 아무래도 감쌀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군은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바로 강력하게 제재를 내렸잖아요. 러시아를 바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28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서둘러서 정상회담을 한 건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고립되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신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차분하고 객관적인 사건 조사 절차를 무시한 감정 분출이다. 서방의 제재라는 게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선 부정 이후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니까 15억 달러의 15억 달러를 이제 차관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10억 달러가 갔는데 5억 달러가 남아 있었거든요. 네. 한 우리 돈으로 5,8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경제 원조를 서둘러서 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했고요. 양국 간의 항공 편수도 늘리면서 원조를 훨씬 강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호적 관계가 좀 깊은 나라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파트너가 돼주고 있고요. 루카셴코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지해주는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순망치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경계에 있는 국가잖아요. 네, 벨라루스가 딱 거기 벨라루스가 있죠. 만약에 무너지면 네. 러시아 모스크바가 위협당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위기의식 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또 구소련 국가 네. 연방에 들어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 러시아가 왜 그런 벨라루스 편을 들까? 러시아도 다 입장이 있을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러시아도 서방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미국, 네. EU랑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벨라루스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완충지대를 둬서 지금 나토가 지금 러시아로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벨라루스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가 무너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서쪽에 이제 접한 국가 중에 우크라이나, 핀란드, 발트 3국 등이 있는데 다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유일하게 벨라루스만 지금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만약에 벨라루스까지 서방 쪽으로 돌아서면 이제 러시아 서쪽 국경 나라들은 다 반러시아적 성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벨라루스를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급하네요. 다급하죠. 그래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과연 러시아에 묵인 없이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뭐랄까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위험하다. 네네. 뭐 모스크바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가까워요. 민스크하고 네. 그 벨라루스는. 네.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일단 군사적인 안보 측면에서라도 이거 절대 놓을 수 중요하죠. 없다. 막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이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복잡하죠. 있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유엔 안정부장 이사회가 이럴 때 좀 소집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 긴급하게 열렸어요. 26일에 23일에 이제 강제 착륙이 있었고 26일에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러시아랑 중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지금 벨라루스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보리 차원의 성명은 결국 채택되질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도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적이 있다. 특히 미국이 예전에 볼리비아 대통령 여객기를 오스트리아에 강제 착륙을 시켰다. 스노든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들었고요. 네, 중국은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명 채택에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EU 회원국들이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 성명을 내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보리는 모이긴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였죠. 안보리 아니냐 이런 비판. 국제사회 전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안보리가 돼버렸는데. 근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거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의 조바심이 반영된 그런 사태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가 떠오르는 것, 그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점차 퍼지는 것을 좀 막아보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육선에 성공을 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그 이후부터 이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매주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도 민스크에서만 몇 달 동안이나 이어졌거든요. 근데 루카셴코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탄압을 했고 대선에서 이제 맞섰던 티하노프스카야 후보가 지금 리투아니아로 피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19도 겹치고 그래서 여러모로 겨울도 다가오고 그래서 선거 부정 항의 시위가 좀 조금씩 잦아들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로 건너간 이 벨라루스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런 움직임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체포된 프로타세비치를 비롯한 젊은 언론 활동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된 언론인과 야권의 인사들하고 긴밀한 뭐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벨라루스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여성 3명을 벨라루스의 잔다르크 3인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인물들과 프로타세비치가 긴밀하게 좀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뭐 실탄도 발포하고 인터넷도 차단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프로타세비치가 조금 정권 통제에서 좀 일정 부분 자유로운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를 통해서 시위 일정과 장소를 공유하고 해외에도 상황을 알려온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일단 피신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이 넥스타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채널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강제 착륙한 항공기가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벨라루스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로 가는 그런 이제 여정이었는데 지금 이 잔다르크 3인방의 대표 인물인 티하노프스카야가 그리스에서 경제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프로타세비치가 그 회의에 또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객기가 타겟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리투아니아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벨라루스 야권 인사들은 이곳으로 많이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걱정이네요. 이런 일 발생하면 보통 독재자들은 더 막 옥죄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권 탄압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반정부 시위가 좀 규모가 줄어들긴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야권에 대한 탄압 수위를 벨라루스 정부는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 내무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야권 인사들의 주소, 가족들의 소재, 누구랑 소통하는지를 모든 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국영방송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한의 제한 없이 그들을 찾아내서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야권 측에 따르면 작년에 선거 불복 운동으로 3천 건 이상이 정치적 이유로 형사 기소가 됐고요. 5천 명 이상의 고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체제 운동은 또 더 위축되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체제 인사들이 나도 국경을 넘어가다가 저렇게 체포될 수 있겠구나라는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쪽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남겼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이유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되는 소식이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